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IMF가 추경을 권고한 데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 총재는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금리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인하의 선을 긋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과연 올해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토론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과 송수영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입장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는 금리 동결 기조로 가야 된다. 또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좀 조성이 됐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금리 인하를 꼭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주장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지금 현재 경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제 입장을 넥타이 색깔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동결이라는. 동결을 의미하는 뜻에서 노란색으로 정의를 했는데 오늘 의미심장한데요? 예, 의미심장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도 그렇고요. 경기 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떨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 전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데이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더라 하는 건데요. 이것이 꼭 전조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제 금리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쓰지만은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는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것이 더 맞는 표현인데 시장에서 장기 채권을 사려고 했을 때 경기가 좀 앞으로 낮아지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 이제 중앙은행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미래에는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미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에 발행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금리가 그 이자가 지금 앞으로 발행될 그 이자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가격을 돈을 주고 채권을 샀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이거는 다른 요소나 다른 변화 요인이 많이 있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결을 한다. 이런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데서 큰 돌파구가 생긴다 그러면은 또 이거는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이번 3월 FOMC에서 연준이 긴축 조기 졸업을 시사를 하고 선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번 FOMC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같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단기 금리는 흔히 말하는 기준 금리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맡겨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에는 3차례, 18년에는 4차례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해 오는 동안 단기 금리가 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21년, 22년 미국이 성장 둔화가 거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채권 매입에 들어서면서 이제 장기 금리는 오히려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은행의 마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단기 수익률을 가지고 돈을 저축을 받고 대신에 좀 더 높은
장기 수익률에 의존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쉽게 말해서 예대 마진 차익을 누리는 건데 이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리세션에 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 혹은 이제 선행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의 의사 결정도 종전만 해도 금리 2번 혹은 3번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 현상만 보고도 금리 인상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0번이 된 거죠. 2019년 안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 내려지는 겁니다. 네, 뭐 FOMC 결정도 그렇고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독일의 PMI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을 가장 크게 그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업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장기적 세속적 침체라고 우리가 secular stagnation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즉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침체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을 조정하고 나서도 지불해야 될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도 앵커께서 얘기하셨지만 독일의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된 거는 사실 독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특히 그 실제로 그 3월 초에 브루킹스 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그 지방 정부 중에 동쪽에 있는 텐진, 랴오닝, 그다음에 이너몽골리아, 그러니까 내몽고 이 지역에서는 좀 그 데이터의 조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조작된 거를 감안했을 때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사실은 6% 미만으로 이미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3월 한 7일인가 8일 날 그때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 보면은 중국은 현재로서는 6% 미만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중앙은행에서 대비하는 거는 당연히 금리를 낮추거나, 근데 금리 낮추기보다는 요새 지불 준비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걸 낮추거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변화가 인민대회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중앙은행에서 이제는 고정환율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겠다. 변동환율제로 가고, 두 번째로는 자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이 금리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에 외국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직접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거를 쉽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채권 시장을 그다음에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세 번째가 주식 시장,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까지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중국 중앙은행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굉장히 성장률이 이게 지방 정부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는 전부 다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를 해왔는데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양회에서도 6.0, 6.5%라는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 그거가 그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완화적인 정책, 이런 걸 쓴다는 거는 현재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성장률이 많이 낮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는 그럼 왜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독일의 자동차라든지 이거에 대한 소비가 중국에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경기에 대한 정책, 정부 당국의 정책 그 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 경기 침체라는 것은 대세로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연준이 지금 이제 입장과 또 스탠스를 바꾸면서 다른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네. 좀 뭐랄까요 금융 완화 기조로 네. 바꿀 수 있는 좀 네.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맞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ECB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 상황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또 2019년 안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거의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상황들이, 네. 예. 특히 이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발 경제 침체 네. 우려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중국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일본도 19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IMF나 월드뱅크 전망에 보면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흥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신흥국들이 2018년 안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금리 인하를 못했죠.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과 그리고 예. 중국과 신흥국들이 다 경기가 안 좋았는데 네.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2018년 안에 4번이나 인상을 그렇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하는 동안 신흥국들 같은 경우 그 마당에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통화 가치가 크게 벌어지니까 당연히 더 우려되는 것이 외국인 자금 유출인 거죠. 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미국이 기존에는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2019년 안에 기준금리 인상 안 할게요라는 의견을 내비치니까 당연히 이런 여러 나라들이 금리 인하 그리고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게 된 여건은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네. 어제 이주열 총재의 발언도 있었으니까 금리 인하 시사 카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지금 금리 인하의 카드를 가지고 있겠다 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김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신흥국 시장이 안 좋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정책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거가 이제 보통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그 선진국보다 금리가 더 낮게 된다 그러면 통화 가치가 훨씬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예. 일단 수출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네네. 이게 잘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2016년, 17년도에 트럼프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법인세와 세금을 내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로 반짝 경제 성장률 좋다가 지금 그것이 결국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푹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지금 1.9%로 예측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입이 더 이상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수출도 잘 안 되는데 통화 가치마저 굉장히 떨어지게 됐을 때는 나중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측이 지금 무디스는 최악의 2.1% 정도로 네. 예측하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그거 자체로 보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측의 변경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감소폭이 적다는 말이죠. 예, 감소폭도 적고 그래도 2% 이상의 성장률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2.2, 굉장히 낮게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깎아준 편이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 카드를 만지고 갖고 있고 단지 무조건 내린다 하는 얘기는 아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지난 1월 달에 고용 동향이라든지 조금 개선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30대, 40대에서 취업 숫자가 줄어든 거는
인구 감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년만 지나게 돼도 39살이던 분은 1년이 지나고 나면 40살이 돼서 소위 40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50대에서 40대부터는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29살 되신 분들이 30살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29살 되신 분들이 인구가 훨씬 적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이주일 총재 발언 중에 경기 상황이 많이 나쁘다면 금리 인하도 검토하겠다. 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실장님이 보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은 3조 현상을 넘어서 뭐 5조 현상, 10조 현상 뭐 다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성장, 그죠? 그리고 저투자, 그리고 저물가, 저고용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수많은 현상들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거를 100가지도 뽑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기준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뽑아도 100가지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금리 인하가 필요할지 동결이 필요할지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차감해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금리 동결이 필요할지 인하가 필요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물가라는 영역도 보면 올해 1, 2, 3월 연속으로 저물가 현상 0%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5월 되면 유류세 인하 정책도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의 추이를 봐도 1분기가 가장 저점이에요.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기조로 갑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흔히 얘기했던 최저임금 인상분이 이제 자영업자의 매출 가격, 판매 가격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또 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물가도 이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건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 보면 작년 11월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왜 인상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한국이 작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우리나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회복 국면에 있고 저물가가 아니고 중물가고 목표 안정 물가를 이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오고 있다가 1년 동안 미국은 4차례나 인상하니까 금리 격차로 인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그러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시작되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이나 목표 안정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 미국이 동결을 유지해오는 과정 속에서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이 굉장히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일 총재의 발언은 뭐냐면 그거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다. 경기 부양은 10조 원 정도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이뤄내고 또 금리는 유지를 하면서 동결을 하면서 대외적인 그런 여건은 우리가 살피겠다. 금리 역전 현상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발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금리 동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기에 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조기까지도 아니지만 동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 이유는 이제 별로 이렇게 뭐 근거가 좀 희박하다,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작년에 물론 저희가 그 금리를 한 차례 올리긴 했지만
워낙에 그런 이제 그 자본 유출에 대한 이런 경험도 사실 우리가 별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신흥개발국에서부터 후진국에서 신흥개발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나 위험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아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 경제가 특히 그 독야청청하듯이 그냥 2016년, 15년, 14년 그 경제가 상황이 좋아지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외국 자본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나가질 않고 오히려 그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거나 이랬을 때 가능성 때문에 외국 자본들은 안 나가고 오히려 이제 그때 내부적으로 걱정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연금이라든지 네. 국내 투자 자금들이 오히려 달러를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이제 별로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현재 동결과 뭐 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추이를 정확하게 좀 지켜보고요.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분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게 잘 끝난다 그러면은 저희가 금리를 내릴 이유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만연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 지금 이제 겨우 좀 잠재워놓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그렇죠. 활성화될 수 있다든지 또 뭐 가계부채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정부가 그거를 이제 미시적 그 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라고 즉 뭔가 하면 금리나 다른 걸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LTV라든지 DTI라든지 DSR이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거의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굳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굳이 이런 거보다도 실제로 인하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충분히 막을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뭐 재정 확대 정책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 정책을 합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그 급격한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돈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된다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그 요인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갑자기 마지막으로 하니까 가계부채 문제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최근에 굉장히 주춤했었어요. 증가 속도가 주춤해졌던 거죠. 오르긴 오르고 있었죠. 늘어나고 있었죠. 규모는 항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의 규모, 추가적인 가계부채 규모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금리 인하 카드를 가지고 오면 다시 가계부채에 강도 높은 속도로 또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또 같이 해볼 사실 IMF는 뭐 추경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재정 정책만으로는 또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그럴 때 또 이제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두 카드가 같이 맞물리면 경기 회복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역시 고려해야 될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죠. 그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역시 추경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뭐 인사를 할지 또 동결을 할지 한은의 고민도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광석 실장, 송수영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